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의 권력투쟁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된 계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김무성 당 대표는 당초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모든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을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미국에서 하던 것처럼 법제화해서 모든 정당이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의 공직 후보를 당원들이 선출하는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방법 대신에 일반 시민들이 지지 정당을 밝히고 지지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하는 그 투표장을 찾아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방식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현재 합의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당 대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미국처럼 법제화하지 않는 대신 여야가 같은 날 당내 경선을 치르되 일반 시민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천 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의원이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걸 코커스라고 하고요. 당원이 선출하는 것을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아니면 폐쇄형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국민 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대체로 한국의 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호해왔고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한국 정당이 처음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의원, 당원, 시민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 이렇게 여러 비율을 혼합해서 하는 국민 경선제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원 의사를 50%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을 50%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당의 책임성, 정당의 정체성, 당원 중심성을 훼손합니다. 이념과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정당인데 그렇다면은 이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과 대의원이든지 당직자들이 자기의 이념과 노선에 적합한 당 후보를 내서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게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고 그게 정당 정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닌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당의 이념과 노선을 따르고 좋아하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남의 당 후보를 고르고 정작 당원들은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합의했던 그 안심 번호제를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한 그 제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새정치연합 지지자라고 속여서 여론조사에 응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선택해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게 되는 본선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를 낙선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론조사할 경우 보통 응답률 10%도 안 됩니다. 2%, 5% 이렇게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조직 동원력이 있는 후보가 전화 대기 명령을 내려서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의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의원 사망이나 불출마를 제외했을 때 의원 재선율이 95%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현직이 다시 후보가 돼서 본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 후보 전원을 100% 휴대폰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건 사실 세계 역사상 한국에만 있는 일이고 정말 세계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친박계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이미 여야 모두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당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8월 20일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경선 룰이 이렇습니다.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비율을 나눴는데 2대 3대 3대 2의 비율입니다. 물론 80%를 차지하는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 국민은 현장에 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여론조사로 결정을 해서 합산을 했던 거죠. 김무성 대표가 하려고 하는 100%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20%는 여론조사를 했던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당원 당규도 50%는 당원 의사를 반영하고 50%는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처음 도입되는 것처럼 청와대가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이 2012년 12월 10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약집에 380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제목 밑에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항목의 첫 번째 사항이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구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당대표를 청와대가 정당 정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목을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김무성 대표 공격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실제 공격하고 싶은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일까요?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어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했을까요? 김무성 대표를 무너뜨리고 싶은데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약점을 잡혔다고 판단해서 공격 수단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유승민 원내대표 축칠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률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국회가 바로잡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박 대통령은 시행령 제정이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합의가 상권 분립을 부정한다. 위헌적이다. 이렇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장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박 대통령의 관심사가 실제 이 상권 분립 위반인가 하는 정부 구성의 원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권력에 도전했다. 아마 이게 관심사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공천 규칙의 제도적 결함이 관심사였을까요? 사실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 문제는 정당의 자율성에 관한 사항이고 이걸 입법화한다면 그건 역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는 상권 분립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최근에 보인 태도로 미루어 봐서 박 대통령에게는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일관된 원칙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1인 권력 집중 이것 하나뿐이 아닐까 합니다. 권력은 나만 독점해야 된다든가 집권당 대표든 누구든 내 권력에 손도 대지 말라. 이게 박 대통령에게 목격되는 유일한 일관성이고 이 목적에 부합하는 한 다른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인지 대통령으로서 명분이 있는 행위인지 이런 건 일체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화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에 여야 합의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받고 나서 당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다 끝난 마당에 공개적으로 집권당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집권 세력 내부 소통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여야 합의를 계속 깨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때도 박 대통령 여야 합의를 깨면서 집권 내부 권력투쟁을 촉발하고 여야 대결 정국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간 당 대표 합의를 깬 겁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안심 번호제에 이미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이것도 깬 겁니다. 이렇게 야당과 대화했다고 배신자로 낙인 찍으면은 집권당에서 누가 야당과 협상하고 대화 정치를 하겠습니까? 야당 또한 여당과 협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저 야당과 대결 정치해야만 대통령이 박수 쳐주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은 김무성 당대표 보고 왜 오랑캐와 합의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는 친박계가 당내 권력투쟁과 여야 갈등을 동시에 불지르는 갈등 제조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또한 대통령이 물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달려가 무는 사냥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갈등 정치를 조장하고 있는 한 정치적 안정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동은 사실 정치 파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복에 목숨을 건다는 사실입니다.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건 바로 전략 공천을 막는 거기 때문입니다. 전략 공천은 다른 말로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공천입니다.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어야 배신자 유승민을 대구에서 쫓아내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에게 버벅하기 위해서 당 대표와도 사생 결단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TK를 친박에 본거지화하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전략 공천해서 이것을 친박계의 본거지로 삼고 이 지역을 친박 핵심 세력을 구축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호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경선을 통해서 후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지역주의 안주하는 정치인을 자극해주는 이런 방식이 사실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의 정당은 지역주의로부터 혜택을 입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다수당, 제1당이라면 최소한 그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금 그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여당 우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 경쟁력 없는 자신의 측근을 전략 공천을 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는 건데 이런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시켜서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번 파동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반기문 카드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항상 사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정치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무성 당대표는 이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축출한 뒤에 최경환 부총리를 당대표로 내세우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한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 방문 기간 동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무려 7번이나 만났습니다. 반 총장은 또 박 대통령을 다른 정상과 달리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로 추켜 세워줬습니다. 반 총장이 차기 대통령 출마를 의식해서 현 여권 세력에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태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9월 중국 항일전 승리 70주년 열병식 때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조차 대선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리를 하게 되는 건 바로 최근 반 총장이 보인 일련의 태도 때문입니다. 사실 반 총장은 아직 한 번도 자기가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런 반 총장을 만나서
국내에 신호를 보내자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박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쪽으로 반응하고 이에 따라서 박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한 것. 이게 최근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반 총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것이 여야 유불리를 떠나서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갈등을 통해 드러난 다른 사실은 5년 단임제의 이점이 새삼 부각됐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친박 세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재임 기간의 권력 누수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여권 대통령 후보를 자신의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퇴임 이후 일정한 정치 지분을 갖고 배후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임 대통령 박근혜 격화운동 이런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신조권이 구정권을 털어내는 이런 문제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 역시 퇴임하면 권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재임 중 국정 능력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는 절대 차기 권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기 권력 만들기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민주화 이후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 전직들을 뛰어넘는 카리스마와 권위로 후계자를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믿을 만한 구석 현재 전혀 없습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 탈당을 해서 차기 권력을 만들 기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박 대통령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도 탈당하지 않았는데도 현재 친이계의 존재감이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차기 권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미래 권력을 창출하지 못한 배경에는 바로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중임제였다면 현직 대통령은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연임에 성공하고 그 권력을 활용해서 또 차기 대권 주자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사실 8년간 자기 친위 세력 구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8년이라는 긴 기간 친위 세력을 구축했다면 또 다른 8년 이후에도 일정한 권력을 행사할 여력을 가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5년 단임제의 경우는 그 권력의 연속성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5년 단임제의 제도적 장단점을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통치를 지켜보고 있으면 이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권력 투쟁은 힘과 힘의 충돌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은 결국 누가 힘이 센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강하고 김무성 대표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당 지지자들이 김 대표를 지지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당 지지자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 갈래 방향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결국 김무성 대표가 쫓겨나는 겁니다. 둘째는 김무성 대표의 의지대로 관철시키는 겁니다. 셋째는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양보하고 당대표 자리는 유지하는 겁니다. 즉 박 대통령에게 일정 목을 떼어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대근이었습니다.